안녕하세요. 이렇다 12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차인쌤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인쌤입니다. 예, 다 어떻게 유프로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연구자가 늘 연구하면서 지내고 연구하면서 네. 참 간단 명료하네요. 거의 매일 책을 보죠, 그러니까. 그 연구와 관련된 네, 책만 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네.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죠. 네, 우리야 뭐 연구자가 아니니까 네. 잘 모르지만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차인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책도 읽고 네.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어제 제가 어디 네. 뭐 사업계획서 심사하러 갔었는데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가 고레다 영화를 히로카즈. 찍으며라는 네. 이제 에세이집 같은 네, 건데, 네, 네. 근데 옆에서 보더니 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가장 인간답게 사시는군요.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술과 관련된 네. 책도 읽고, 아하. 그분은 연구자니까 네네. 연구와 관련된 책만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산다는 게 부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최근에 한 일과 관계해서 네. 뭐 하나 광고를 하나 해야겠다요. 네. 제가 작년에 아니고 어제 경기도의 공무원들 상대로 네. 기본소득 강연을 했어요. 네네. 왜 했냐면 4월 29일하고 30일 조금 남았네요. 4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라는 게 열려요. 아, 네, 그래서 경기도하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같이 주관을 해서 진행을 네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애니 밀러라는 사람도 오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걸 박람회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네. 진행하는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사전 교육을 어제 시켰거든요. 어. 네, 그래서 기본소득 박람회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아.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찬희쌤이 우리 청취자 분석표를 보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면서 느낀 것이 청취율이 생각보다 꽤 높다는 생각을 그럼요. 했었고, 네. 제가 우연히 만난 청취자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고급한 정보라서 좋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저 초기만 하더라도 뭐 재미없네, 유머가 없네, 뭐 이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남아 계신 청취자분들은 좀 더 전문적이고 어디선가 들을 수 없는 정보를 듣는 것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귀한 청취자들이죠. 예, 진짜. 맞아요.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 수준이 참 높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간혹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정치계나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잖아요. 네네. 이제 그것 또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언론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 숨은 이야기들을 이제 정보들을 드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잠깐 이제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회가 이제 본회의가 시작이 됐고 어제 민주당이 의총을 했어요. 해서 선거제도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을 하자라고 민주당 내에서는 합의를 했고, 네네. 또 그거에 반발해서 자한당 의원들은 이제 총사퇴하겠다. 지금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달린 걸 보니까 오히려 그럼 다 총사퇴해라 자한당 의원들 막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패스트트랙 이야기가 요즘 이제 네네. 나오는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이제 잘 이해가 없으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워낙 경제 용어더라고요. 패스트트랙이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어려워졌을 때 등급을 매겨서 이제 우선 지원하는 뭐 이런 제도인데요. 우리가 지금 선거제도 관련해서 나오는 패스트트랙은 이제 안건을 신속 처리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렇죠. 그게 공교롭게도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맞아요. 예, 그때 그렇죠. 그래서 85조 2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상임위를 거쳐가지고 330일 내에 이제 신속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공수처 설치나 뭐 선거제도 개혁을 좀 묶어가지고 꾸러미식으로 해서 같이 이제 신속 처리를 하려고 합의를 한 것 같고, 자한당을 뺀 원내 4개 당 정도가 합의를 하면 아마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330일 내에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훨씬 후퇴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확보가 되면
정의당이나 뭐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완전한 연동 비례대표제를 요구했던 그런 정당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의 선거제도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이런 제도로 2020년 총선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 네. 비례민주주의 연대하고 네.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심장이신 우리 마돈네님이 아 심장 아니 330일 동안 더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예. 네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이 될 바쁜 것 와중에 같은데. 지금 이렇다 녹음까지 하러 왔으니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 여론에 밀려서 된 거예요. 맞아요. 어찌 네. 보면 그렇죠. 여기까지 연동 비례대표제 처음 얘기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관심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 여론들이 여기까지 몰고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앞에 서두가 길었죠?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자, 유프로님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경제 기사 보면 자주 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다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났었거든요. 그렇죠. 1.75% 어떠세요, 금리? 좀 낮구나 이런 생각. 2%가 안 되니까요. 아주 네, 좋은 네, 네. 금리죠. 네. 근데 제가 급한 일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거든요. 네. 금리가 10%가 훨씬 넘더라고요. 신용도가 나쁘군요. 현금 서비스가 원래 그래요. 현금 예. 서비스는 네. 워낙 금리가 높죠. 뭐 저금리 시대라는데 기한도 이제 없고 막 소매금리는 수시로 하는 상당히 거니까. 예. 높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기준금리는 뭐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네. 기준금리는 무엇이고 시장에는 어떤 금리들이 있고 그 금리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금리, 금의 이자, 돈의 이자. 예. 제가 취약한 부분. 저도 취약합니다. 예. 네. 어쨌든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죠. 예. 우리가 월세 내는 것도 사실 다 이자 개념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금융권 이자보다 훨씬 높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집을 살 때, 자동차 마련할 때, 뭐 다 대출할 때. 뭐 금리 맨날 따져보고요. 근데 이제 대출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투자라든가 주가 또는 뭐 부동산 가격, 환율 이런 경제의 주요 지표에 거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변화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이제 금리 얘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경제 뉴스를 전혀 안 듣고 이제 하면 패스. 음악 방송으로 돌아가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거의 한 1년 정도 제가 이렇다 방송하면서 경제 뉴스를 좀 보는 편인데요. 아, 좋습니다.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몇 차례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궁금했었어요.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지.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가 감기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습니다. 알아도. 예, 그게 어떤 이유로 그런지 좀 잘 네네.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라는 게 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아까 1.75%라고 하셨잖아요. 한국이 그렇죠. 네, 한국이 그런데 네. 되게 낮게 느껴져요. 근데 시중금리는 상당히 높잖아요. 반면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가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리라기도 하고 기준금리라고 하거든요. 그 기준금리가 말 그대로 시중의 다양한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나라마다 약간씩 이제 운영의 방식은 다르긴 한데 중앙은행은 시중 상업은행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네. 또 시중은행에 돈이 남으면 맡아두기도 하거든요. 그때도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때 적용되는 금리를 조정해서 네.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준금리는 그러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금리인 거예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과 관계에서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들어지는 금리인데요. 네네. 약간 나라마다 달라서 거의 뭐 90% 맞는 이야기인데 기준금리는 나라마다 약간 정해놓는 게 규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유프로님이 말씀하신 1.75%라고 하는 것은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맡길 때 적용되는 금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때도 금리가 달라요. 중앙은행이 빌려줄 때와 네. 그리고 맡아둘 때의 금리가 다른 거죠. 네네네. 그럼 그때도 대출과 예금의 금리가 다르네요. 네, 뭐 일반은행이 뭐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가 아무래도 금리가 약간 높겠죠. 예. 그렇지 않고 이제 돈을 맡길 때 만약에 이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금리가 높으면 네. 일반은행은 꼭 중앙은행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서
네. 맡기기만 해도 돈을 버니까 빌려서 계속 맡기겠죠. 그게 네. 뭐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그거 되는 완전 거죠. 땅투보 말이 안 형식인데.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빌릴 때가 당연히 금리가 네. 높고 예치하는 거는 금리가 더 적은 거는 우리 소비자하고도 똑같습니다. 시중에. 예. 그러면 제가 미국의 중앙은행 그 미연준이라고 그러죠. 이 어떤 식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는지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 상업은행 우리가 접하는 일반 은행들은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서 예금의 일부를 지불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고객들이 그렇죠. 돈을 찾으러 오면 돈을 내줘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다 찾아가지는 않으니까 일정 비율만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법정 지불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있는 계좌에다가 예치해 두는 거죠. 그런데 일반 은행은 이 지준금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이때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빌려줄 때, 상업은행에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재할인율이라고 해요. 교과서에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불 준비금을 빌릴 때 빌릴 때 적용하는 금리 이게 재할인율인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일반 은행의 지불 준비금이 법정 비율보다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남을 때. 예, 예. 이걸 초과 지불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것은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겨두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다른 은행에 빌려주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중앙은행이 초과 지준금을 중앙은행에 맡겨 놓으면 네. 그때도 이자를 줘요. 줘야 되겠죠. 네, 이게 주는데 그것을 네네. 보장률이라고 합니다. 아. 스포트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할인율은 대출을 받을 때, 네네. 말하자면 이제 지준금을 해서 대출 받을 때 이자율이고, 네네네. 보장률은 맡겼을 때 이자율이 되겠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면은 음. 재할인율이 보장률보다는 높겠네요. 당연하죠. 빌릴 때 당연하죠. 하는 아, 저기 그래야겠죠. 이자가. 그렇죠. 네. 당연히 높아야겠죠. 그래도 예. 만일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3%로 정하고 네. 보장률을 2%로 정했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네. 조금 전에 은행 돈이 남는 은행은 돈이 부족한 은행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금리는 2%와 3%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중앙은행에 안 맡기고 일반 은행에 빌려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3%보다 네. 만일 더 달라고 하면 이자를 네네. 다른 은행은 돈을 중앙은행에서 빌리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은행과 그렇겠죠. 은행 간에 네.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네네. 그 시장을 콜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콜 시장이요? 콜 시장. 콜 시장. 그 들어봤긴 했는데 그 네. 콜 시장이 그럼 콜금리. 자, 마돈나가 이제 돈이 네. 좀 갑자기 필요해.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예. 콜. 콜하죠. 콜 하잖아 이게. 네네. 어머님한테 이게 전화하시잖아. 네네.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이렇게 모아놓으신 하야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빌려주지 않습니까?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런 급전이 네. 마돈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은행도 때로는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큰 손이 와갖고 야 나 10억 찾아갈게. 어딨어 10억이? 맞아. 은행이 10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투자하고 있어요. 돈을 굴리고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하냐? 은행도 마돈나처럼 전화기를 드는 거야. 야 10억만 좀 쏴줘. 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긴급 요청을 네, 한다고 전화한다는 보면 거야 돼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네. 은행은 그 콜을 어디다 하냐? 전화를 다른 은행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콜 시장이라고 한다 이거지. 야, J은행 나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하루 이틀만 좀 돌려줘. 네네네.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그럼 그 이자 네. 되게 비싸. 그럼 여윳돈이 있는 은행이 알았어 하면서 네. 빌려주기 왜 서로 피차 간에 서로 입장을 아니까. 네네. 입장이 거꾸로 되잖아요. 또 며칠 후에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하루 이틀 상간으로 급전을 빌리는 시장을 콜 시장을 하고 콜하면 준다 이래서 네네. 콜 시장입니다. 예. 그런데 생각보다 그- 쉽네요. 네. 근데 그 금리가 네. 네. 보장률과 재할인율 사이에 있게 사이에 되는 있다. 거죠. 그렇죠. 왜냐면 보장률보다 높으면 중앙은행에서 끌어다 쓰니까. 그렇죠. 네, 콜 금리를 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콜 시장의 금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콜 금리를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재할인율을 3으로 정하고 네네. 보장률을 2.5로 정하면 그 사이에 있을 거고 네네. 이 구간을 정해서 네네. 콜 금리를 적절한 수준에서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 콜 금리를 바로 기준금리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콜 금리가 네. 연방 기금 금리이거든요. 네네. 그것이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음. 그래 현재 연방 기금 금리가 네네. 2.25%부터 네. 2.5% 사이
예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구간이 되게 좁네요. 구간으로 있는 거죠. 네. 기준금리가. 그러면은 그 한국은 왜 1.75%가 나온 거예요? 한국은 이제 좀 다른데요. 네.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가 콜금리라고 했습니다. 네네. 콜금리는 이제 시중 은행 간에 서로 급전 거래를 할 때 이자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그게 아니고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그걸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뭘 갖고 결정이 되느냐?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서 환매 조건부 증권 말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환매 네. 조건부 증권 영어로 RP라고 하는데요. 네네. Repurchase Paper입니다. Re는 다시, 네. purchase는 구매한다, paper. 네. 이걸 거래할 때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기 때문에 하나의 액수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의 비율로. 아하. 예. 그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한번 이제 이거 해봐 설명을 주세요. 드려야겠죠? 네네. 환매, repurchase니까 네. 다시 산다. 네네. 요걸 조건으로 하고 발행한 거다. 이런 다시 사는 뜻이거든요. 거 조건으로. 예, 그러니까 파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이 증권을 만들어서 팔아요. 네네. 그럼 돈이 들어오죠. 네. 근데 이 절차가 네. 나중에 내가 판 걸 다시 사주겠다는 조건으로 파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증권인데 네. 즉 시중은행 뭐 증권회사, 우체국, 종합금융회사 다 합친 겁니다. 이 금융권이 발행을 하는데 발행하면서 돈을 끌어올 때 다시 내가 그 팔았던 그 증권을 다시 사주겠다. 네네.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음. 예, 보통은 이제 금융기관은 어떻게 이제 이걸 발행하냐면 국채나 지방채 같은 거 있죠. 네네.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채권이죠.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채, 지방채는 부도가 안 나지 않습니까?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RP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럼 이제 금융기관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금융기관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RP가.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RP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소비자가 이제 만약에 국채를 내가 이제 구매를 했어. 네. 국채가 20년짜리 국채야. 20년짜리 다 이렇게 갖고 있어. 음. 그러면 돈이 이제 나갔잖아요. 국채를 갖고 있고. 네네. 그럼 돈이 안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급성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채권 투자가 참 안정적이긴 한데 돈이 오래 묶여요. 이자가 꼬박꼬박 나오긴 하지만. 그렇겠네요. 이게 약점이잖아요. 근데 RP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애초에 발행할 때부터 만기가 되면 다시 사겠다는 조건으로 발행한 거거든요. 은행기관이. 그러면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네네. 저 금융기관에 RP를 발행했어. 네네. 내가 그걸 샀어. 네. 그러면 얘네가 이걸 다시 되살 거거든요. 그럼 다시 나한테 현금이 돌아오게 돼 있죠. 네네. 즉 어떤 기간이 지나면 다시 환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음. 채권처럼 오래 돈이 묶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시기가 좀 이렇게 네, 짧은가 시기가 보죠? 짧습니다. 아, 그래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면 RP를 다시 팔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현금화가 쉬워요. 거기다가 이자까지 돌아오죠. 네네. 그래서 환매 기간이 보통 1일도 있고요. 일일도 네, 있어요? 1일도 있고 보통은 15일에서 1년 사이가 제일 많아요. 아하. 그러니까 국채나 지방채 같은 걸 사면 장기 채권을 산 건데 네네. RP도 채권을 사는 거긴 하지만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환금이 용이하다.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그렇구나. 중앙은행이 사주는 것은 네네. 7일물이에요. 음. 7일 만에 다시 네네. 다시 사도록 다시 해주- 재구매 해주는 예. 거죠. 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다. 돈을 아.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예금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단기간 은행에 그냥 맡겨둔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예. 되고. 채권을 산 게 돈을 은행한테 준 거니까 결국. 근데 예. 저는 궁금한 게 예. 금리가 궁금해요. 예. 보통 정기예금보다 RP 금리가 높은가요?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아하. 예,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가 더 높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이제 소비자하고 금융기관 관계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거를 이제 다른 각도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RP를 발행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국공채나 회사채 등을 금융기관도 갖고 있죠. 네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소비자하고 똑같아요. 내가 국공채 회사채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투자 관점에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역시 돈이 빠져나가서 환급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국공채나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이 RP를 발행해요. 그럼 자기들도 그걸 갖고 그때 돈을 이렇게 조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돈이 묶여 있지 않고 그거로 RP를 만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RP를 많이 발행합니다. 요거는 이제 중앙은행하고 한번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네. 아까 이제 좀 유프로도 조금 설명했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RP가 있어요. 네네. 요거를 매수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돈을 공급하게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거꾸로
보유한 RP를 다시 되팔게 되면 통화를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RP는 중앙은행하고 관계에서 보면 중앙은행이 RP를 사냐 파냐 이 관계에서 단기적인 통화 정책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군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래서 네. 중앙은행이 하는 아까 7일 거래라 그랬죠. 네네. 중앙은행이 하는 RP 거래 금리가 2008년부터 기준금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콜금리, 시중은행간에 네네네. 거래하는 콜금리가 기준금리고 네네. 한국은 이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사이의 RP 거래 이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일주일에 한 번, 네. 아까 7일이라 그랬죠. 네. 매주 목요일입니다. 아. 네, 어제죠. 네. 매주 목요일에 시장에서 7일 만기의 RP를 팔 때 네. 네네. 파는 거니까 시중에서 통화를 다시 회수할 때 네네. 적용하는 금리가 곧 기준금리입니다. 아,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네네. 당연히 초단기 금리는 또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네. 왜냐면 시중은행이 그런 금액에서 중앙은행과 거래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까지 거래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음. 그래서 기준금리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2019년 3월 6일 어젠가요? 현재 1.75%. 콜금리는 그보다 약간 높아서 1.77%가 되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네,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예. 은행은 서로 입장이 비슷하니까 네가 한번 빌려주면 내가 또 빌려주고 그런 거니까 서로 높이 해봤자 상관없으니까 그 정도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도 2008년까지는 기준금리를 콜금리로 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 뒤에 아, 이제 예. 바꾼 거죠. 음흠. 예. 그때는 기간으로 나왔겠죠. 네네. 예, 그렇죠, 구간으로. 그렇죠. 네, 예, 구간으로. 예.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음. 중앙은행이 일반은행과의 자금 거래 때 적용하는 금리를 중앙은행이 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금리가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가고 음. 결국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재할인율, 보장률, 콜금리, 기준금리 등의 금리를 배웠는데요. 시중에는 많은 금리가 있잖아요. 시중에도 근데 많죠. 그런 금리들은 다 어떻게 정해져요? 예, 그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네. 근데 우리가 은행을 금융 중개 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니까. 해주고, 예. 근데 은행은 그렇게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자체도 기업입니다. 그렇죠. 이윤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돈벌이 네. 하는 곳이죠. 예, 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면 음. 이제 시중금리를 이해하기 쉬운데요. 은행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콜 시장이 제일 안전한 시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콜 시장은 은행이 가장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자 가장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콜 권리를 정하면은 그 콜 시장을 활용해서 이제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하는데 예금 금리는 콜 금리보다 기본적으로 낮아야 됩니다. 아, 왜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예금 금리가 더 높으면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빌려오면 되는데 네네. 굳이 예금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의 콜 금리가 1.77%라 그랬잖아요. 네. 시중의 정기 예금 금리는 만기가 길면 조금씩 높기는 하지만 전부 다 콜 금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1개월짜리 정기 예금은 1%, 3년 경유에 1.8이거든요. 아, 3년 1.8. 그렇죠. 그런데 만기가 길수록 금리를 네. 더 쳐주는 것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3년간 네, 자금을 네.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예금자 입장에서는 3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제 장기간 할수록 금리는 높죠. 네, 그렇지만 그 수준은 기본적으로 콜 금리보다 낮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미미하네요. 1년과 3년 차이가 별로 그렇죠. 안 나. 뭐 인터넷 은행은 2% 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래 봤자죠 뭐 실제로. 예. 지금 이프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뭔가 착착 정리되는 기분인데요. 기준금리가 콜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콜금리는 은행 예금 금리를 규정한다. 콜금리보다 낮아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은행 예금 금리가 콜금리보다 낮아야 한다면은 대출 금리는 콜금리보다는 높아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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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러면 대출해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은행에 대출하는 게 더 많이 번다면 네. 소비자한테 대출해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금하고 똑 동반된 논리죠. 예. 중앙은행에다 중앙은행에 맡겨보는 게 죠 근데 예금 금리는 콜 금리보다 약간 낮은데 음. 이 대출 금리는 콜 금리보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일반 사람들 대출 받을 때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 네. 날강도야라고 그러니까요. 말하고 싶지만 은행도 사업체니까 네네. 당연히 예금 금리는 콜기보다 약간 낮고 네. 소비자한테 대출할 때는 왕창 왕창 높고 올- 네, 예,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죠 사실. 예, 그래야지 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은행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은행끼리 거래야 서로 믿을 수 있는 거래잖아요. 네네. 뭐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이 거래하는데 서로 못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비자한테 대출을 해주면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 상태도 다 다양하고 사람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간도 고려하고 개인의 신용 상태도 고려해서 네네. 금리를 차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 신용이 좋다는 건 돈도 많고 네네. 자산도 많고 네. 신용 거래도 많고 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진짜 이자가 낮아요. 우리가 그걸 못 경험해 봐서 그런 거죠. 진짜 낮아요. 우대 금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네. 그냥 시중의 콜금리보다 약간 높게 그렇게 음. 대출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신용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신용은 사실 사람이 신용은 있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신용이 낮은 거야. 어쨌간에 예. 예, 만약 우리가 주택이라도 또 믿다. 주택 담보 대출만 해도 이자가 확 떨어지잖아. 맞아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적으니까. 맞아. 예, 안 갚으면 그냥 차압하면 되니까. 그렇죠. 집으로 그렇죠. 가져가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그리고 뭐 되겠습니다. 직장인들도 이게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정규직이 대출 받을 때랑 비정규직이 대출 받을 때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4대 보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마돈나가 어디 가서 네. 예금 이자율이 약간 떨어지는데 대출이 왜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이 음. 네가 그래서 신용이 낮은 거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럴 거야 아마. 근데 네. 되게 이게 참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네네네. 대출을 받는다는 거 어려워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어려운 사람에게는 조금 음흠. 더 좀 혜택을 주고 좀 있는 사람은 좀 더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거꾸로더라고요. 은행은 그거는 물론 이제- 은행이 장사하는 곳이긴 현재 하지만 유토피아고요. 예. 네. 네네네. 하여튼 뭐 이제 설명하신 걸 들으니까 음. 이해는 되지만 음. 차이가 너무 커서 뭐 예, 어쩔 수 없죠 뭐. 좀 예. 그렇습니다. 네네. 결국 기준금리 변화로 콜금리가 오르고 내리면은 상업은행의 일반적인 대출이나 예금금리도 같은 방향으로 오르고 내리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좀 몇 개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뉴스에서 우리 자주 접하는 게 뭐 CD 금리, CP 금리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제가 또 이런 용어 나오면 또 취약하잖아요. 또 영어예요 또. 아, 네.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이제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에서 차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은행 간 자금 거래, 콜 시장에서도 자금을 가지고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외의 방식으로도 자금을 많이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접하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알려고 하면은 은행의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일반 은행들은 국내 자금 조달의 77.5%를 예금에 의존하고 네. 높습니다. 9.5%를 양도성 예금 증서 CD라고 하는 건데요. CD를 발행해 가지고 조달하고 그리고 은행 채권, 은행도 채권을 판매하거든요. 네네. 은행 채권과 같은 시장성 수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 양도성 예금 증서가 뭐예요? 이 영어로는 이제 Certificate of Deposit이라고 하는데요. 예, 영어 어렵습니다. 그냥 직역하면 예금 증서라는 뜻이에요. 예금 증서. 그냥 뜻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 예금한 거를 네. 표시하는 증서야. 이렇게 종이로 딱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말이 한국말로 뭐라고요? 양도성 CD. 아이, 한국말. 한국말 양도성 예금 증서. 양도성 CD 예금 아니에요? 증서.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네.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예금 증서예요. 예금 통장 갖고 계시죠? 네. 타인에게 양도가 돼요? 안 되죠. 너 가져라. 그러면 그 안 사람이 되죠. 못 쓰잖아요. 예. 얘는 그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 이름이 안 써 있어. 무기명예. 어머. 예, 못 받아봤으니까 본 적 없죠. 저한 저도 번도 본 적 없어요. 저 처음 들어봐요 이런 거. 저는 은행에서 네.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무기명이야. 그래서 누구 건지 이름이 안 적혀 있어. 그래서 뇌물로 많이 쓰여져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만기일에 제 눈 마돈나가 들고 가건 내가 들고 가건 유프로가 들고 가건 누가 들고 가도 들고 가면 들고 간 사람한테 네.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줘. 음. 이게 통장이 도는 거야 이게. 그런 그러니까 게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걸 발행할 때 돈을 넣어서 이걸 산 사람하고
네네. 맨 끝에 돈 찾은 사람만 알 수 있지. 네. 중간에 누구를 돌아갔고 이게 여기 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거 완전 돈 세탁인데요? 완전 세탁이지. 어머. 예. 또 이거보다 더 세탁할 수도 있어. 어떻게 세탁하냐면 어떻게요? 아예 은행에 안 갈 수 있어. 그러면 CD가 사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네네. 사채 시장에서 CD를 그냥 사는 거야. 음. 그럼 산 게 누군지를 누가 알아? CD를 받았어. 받은 사람도 네네네. 은행에 가서 찾지 않고 사채 시장에 가서 팔아. 바로. 네. 어머 현금화해. 그러면은 이게 그 큰 돈이 그러니까 응. 금액이야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네. 그 큰 돈이 그냥 사채 시장에서 막 거래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물론 사채 시장에서 야. 거래하면 수수료는 좀 더 줘야 되지만 그렇긴 하겠죠. 근데 와. 급한 사람들 같은 아이고,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 아니면 좀 감춰야 숨기고 되는- 싶구나, 그럼요. 숨기고 예. 뭐 싶거나 불법 거래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런 게 좋아합니다. 있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장점이 있는데 네,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장점이 아니고 어쨌든 이거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장점은 네. 액면가가 500만 원 이상이에요. 5만 원. 원짜리로 뇌물을 주려면 얼마나 사고 상자가 많이 필요하겠어. 아 500만 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백장이니까. 과거에 전두환 과거에 10,000원짜리. 만 원짜리. 상가 상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만 원짜리보다는 5배 줄어들었죠. 과거에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가 네, 네, 네. 최루탄 제조업체한테 사장한테 500만 원짜리 CD를 네. 각각 100억씩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권이면 2,000장이면 되는 거야. 간편한 거지. 그냥 트렁크에 딱딱 실으면 그럼 끝난 이 거지. 두 대통령이 CD로 받은 거네요. 네, CD로 받은 거지. 이야.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CD를 받는 사람 입장이고요. 은행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네네. 은행이 CD를 발행했어. 네네. 왜 발행하겠어? 발행하고 네. 돈을 끌어가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그렇죠. 예금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은행은. 그러네요. 예금도 소비자가 돈을 은행한테 예치해 주는 거고. 음. CD도 예금이에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예금을 그러네요. 하면서 돈을 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조달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은행이 아까 콜 시장, 시중은행 간의 거래인 콜 시장만으로 자금이 해결되지 않을 때 네. CD 발행을 많이 합니다. 아까 6%가 몇 프로라 그랬죠? 9.5%라 9.5%나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다. 만기는 보통 3개월, 91일이에요. 91일. 아, 이게 예. 빨리빨리 돌겠네요. 빨리빨리 돕니다. 예. 돈이. 콜드니보다는 좀 길죠. 네네. 하지만 환매 조건부 증권보다는 짧습니다. 예, 네네. 보통 중도 해지가 안 돼요. 또 딱 91일이야.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이게 딱 중도 해지가 안 되니까 예금 금리가 좀 더 높죠. 네네. 그래서 2019년 3월 6일 현재 한국의 CD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약간 높은 1.89%가 되겠습니다. 예. 세탁하는 사람 좋겠어요. 세탁도 잘 되고 이자도 높고. 네. 예. 아니 CD라는 말을 음.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정말 많이 접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쭉쭉 읽기만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컴팩트 내용인지 잘 디스크인 줄 모르겠- 알았죠? 아 근데 네.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은 네. 이제 구경해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고 저도 그렇죠. 구경도 못 해봤는데요. 네네네. 은행 그 총 자금의 10분의 1이나 되잖아요. 네. 한 9.5% 정도면은 그러니까요. 이거를 CD를 통해 가지고 조달한다는 게 음흠. 규모가 꽤 크다는 건데 그럼요. 제가 딱 연상되기로는 불법 증여나 불법 상속 음흠. 어떤 불법에 많이 쓰일 것 같아서 아, 뭐. 예, 기분이 좀 좋지 않네요. 네, 과거에 네.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해야지. 예. CD는 이제 좀 알겠고 네네. 그다음에 CP란 것도 있었는데 네. 그건 또 뭔가요? 영어가 나오니까 제가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CP는 커머셜 페이퍼입니다. 커머셜 페이퍼. 커머셜 페이퍼. 한국말로는 기업 어음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네. 역시 이거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이 어음을 발행해서 돈을 이제 조달하는 겁니다. 근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면은 음. 뭐 주식을 발행하거나 뭐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회사채. 뭐 근데 이런- 자금 조달하는 방법도 다양하네요. 정말 다양합니다. 제 친구가 세무사인데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술 먹다가 네. 자본주의에서는 반드시 사업을 해라. 아유 잘 된다 보장이에요 사업을. 아니 그래도 사업을 해야 돼. 아 그래요? 세무가 네. 자본주의에서는 기업한테 너무 유리하대요. 세무 환경이. 아, 세무할 수 있는 일반 여러 가지- 직장인보다. 에이, 뭔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대. 자기는 세무사니까 안다 이거지. 그럼 사업을 왜 안 하고 있죠, 우리는? 뭐 하여튼 주식은 논외로 하고요. 회사가 네. 주식으로 이제 돈을 많이 조달하긴 하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회사채 이제 발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회사채는요 발행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CP는 어음이잖아. 어음. 어음은 원래 사적 거래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도 필요 없고 발행기업 등록도 안 해도 되고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도 안 해도 돼. 막 발행할 수 있어요. 간단하네. 예, 막 발행할 수 있어요. 보통 1년 이내에 단기 자금 조달을 될 때 네. 기업이 CP를 많이 발행을 해요. 음, 이게 이제 편리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회사채보다 훨씬 많이 유통되고요. 근데 이제 담보도 없고요. 네. 이게 전혀 보장이 안 돼요.
회사가 망하면 네. 못 돌려받습니다. 아, 우리 어음 때문에 네. 이번에 저 97년도에 IMF 때 네, 엄청 네, 많은 네. 회사들이 도산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CP는 조심해야 될 게 네. 기업이 야, 내 CP 발행하는데 남 믿고 좀 꽂아라 이런 뜻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이 사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우 단기, 1년 이내의 단기고요. 네네. 장기로 이거 하면 아무도 안 사겠죠. 위험한. 이거 10년 뒤에 이 회사가 야 버티고 어떻게 있으라 될지 못하고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1년이면 내가 이들 상태 보니까 안 망할 것 같아 그러면서 CP를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음. CP는 금리가 좀 높겠어요. 그것은 이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와리깡이라고 그러죠. 와리깡. 아, 와리깡 가슴 아픈 추억이 신용도가 생각나. 낮으면은 네. 깡이 많이 하죠.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리깡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금리가 네.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와리깡은 한국말 할인의 할인입니다. 일본 말이 되겠습니다. 예. 와리깡. 네.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 보통 기업어음이 이자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제 위험도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요 CP,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CD 이런 거 이제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해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일반 소비자한테 네. MMF 같은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MMF 선정 같이 많이 하잖아요. MMF 이자율 몇 프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높은 네, 것처럼 CP 금리가 높으니까 네. MMF 금리도 보통 예금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음. 하지만 CP가 위험성이 있듯이 MMF도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보호가 안 이루어지는 보호가 안 거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투자야 투자. 어. 네, 그러니까 연동이 돼 있다는 거니까 CP를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기업이 발행한 CP를 사서 네네. 그렇죠? 기업한테 빌려주고 네. 기업한테 이자를 예를 들면 8% 받는다고 봅시다 이거야. 네네. 그러면 소비자한테 MMF를 팔면서 6%를 보장을 했어요. 그럼 자기가 2% 예대만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금융기관이 운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CP가 부동하면 MMF도 부도입니다. 아. 이해가시죠? 예. 네, 그렇게 맞아요. 되는 거니까 이해가 MMF를 뭐 여윳돈 있는 부자들은 뭐 투자도 합니다 보면은 뭐 안정적인 MMF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정적이라고 믿고 투자하는데도 돈 날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네네네. 은행에서 MMF나 뭐 CMA 선점 많이 네, 자기들은 하더라고요. 보장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근데 이 금리라는 게 음.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음.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는데 이게 캐도 끝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게 있나요? 한 가지 중요한 걸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코픽스. 아,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줄임말인데요. 네. 한국은 이제 2010년부터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만들어서 네. 대출의 기준금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픽스라는 건 뭔가 하면 CD, 금융채, 한매족분부, 채권, 정기예금 등 이 은행으로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자금을 확보하는 거니까 그것을 모두 고려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정하는 거죠. 짬뽕인 거죠. 이렇게 예. 다 고려해서. 예. 그래서 은행연합회에서는 매월 8개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아가지고요. 코픽스 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현재 코픽스 금리는 1.99%예요. 이게 시장 금리의 기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 대출 금리는 코픽스 금리에다가 기간, 신용도 그리고 담보 유무를 고려한 가상 금리가 보태져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시중 금리를 알려드리면요. 네. 기준 금리는 1.75, 네. 콜 금리는 1.77, CD 금리는 그보다 약간 높은 1.89, 아, 조금씩 높아지네요. 코픽스 금리는 1.99, 아, 네네. 조금 근데 높아졌습니다. 예금 금리는 1개월짜리가 1.0, 확 떨어지죠. 예금 금리 3년짜리가 1.80, 줘야 되는 돈들이. 줘야 되는 데 부동산- 적게지고. 네. 부동산 담보대출 1등급 네. 3.62, 음. 부동산 담보대출 6등급 4.02, 요건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용대출 1등급이 4.27, 허우. 네네. 신용대출 6등급은 4.74. 여기에 기간 못해지고 신용등급이 네. 뚝뚝뚝뚝 떨어지면 8% 9% 막 이게 나오는 거죠. 맞아. 이제. 최대 24%까지 가게 되죠. 24%. 예. 네. 근데 이게 뭐 1.몇 4.몇 뭐 이러니까 적어 보이지만 네. 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금리는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체감하는 건 예금금리 1.00, 예금금리 1.89 요거만 체감하는 거죠, 우리는. 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예. 체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금에서 받는 금리는 굉장히 낮고 예. 또 신용으로 빌릴 때는 어. 또 엄청 높고. 가지고 예. 예. 네네네. 아, 참, 얘기 다룰수록 참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까지 금리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금리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며칠 전 기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전망이 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요. 기준금리는 경제가 침체 경향을 보이면 보통 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오르거나 너무 경기가 과열됐다. 네. 이럴 때는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가 살아나요? 그러면 항상 내리고 있죠. 그렇게 경제가 쉬우면 참 네네. 좋겠습니다. 완전히 네, 되는 건 그렇죠. 아닌데 네. 일단 금리를 낮추면 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이제 금리가 낮으면 네. 뭐 이 금리 1%로 낮아졌다. 음. 그러면 자동차를 한번 사볼까? 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난해 부동산이 너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공격하면서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국무총리나 그 국토부 장관이요. 그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 금리를 안 올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여하튼 금리를 낮추면은 투자의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투자가 활성화될 여지가 있죠. 그렇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한다. 이 내용은 올린 것도 아니고 내린 내린 것도 것도 아니고 네. 동결이다. 그러니까 동결이라고 하면은 경제 상황을 침체할 것으로 본다. 침체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본다는 건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는 건지. 어떨 뭐죠? 것 같으세요? 뭐 침체겠죠. 맞습니다. 예, 이 동결이란 거는 이제 네.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일 수가 있죠. 남이 올릴 때 같이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면 사실은 좀 떨어뜨린 셈인 거고요. 네. 남이 다 떨어뜨리는데 동결하고 있으면 사실 좀 올린 셈인 거고 그런 의미인 거죠. 이때 이제 남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남은 미국이죠. 미국이죠. 네, 미국이 올리면 덩달아 올리고 네. 미국이 내리면 덩달아 내리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미국이 원래 이제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기준금리가 0이었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서 2015년부터 계속 경기를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과열되니까 계속 기준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2015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25에서 2.5%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0.25씩 올린 게 몇 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한국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돼 버렸어요. 우리나라 1.75잖아요. 네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 그러게요. 자, 이거 참 이런 일도 별로 없죠. 미국은 2018년에만 네네. 금리를 4번 올렸어요. 아.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2017년 11월에 1.25에서 1.5로 한 번 올렸고요. 네. 2018년 미국이 4번 올릴 때 우리는 11월에 1.5에서 1.75로 딱 한 번 올렸어요. 각 년 한 번씩 올린 거죠. 미국보다 훨씬 적게 올린 적네요. 거예요. 예. 네. 더 올려야 되는데 더 올리자니 경기가 확 둔화될 것 같으니까 많이 못 올린 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미 연준이 올 1월에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도 같이 덩달아 올려야 될 부담이 약간 줄어들기도 했기 때문에 굳이 경기도 침체될 것 같은데 너무 올리는 건 안 좋겠다 그래갖고 동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가능한 점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동결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망 네. 해도 무리가 아까 없겠네요. 말씀하셨던 내용이 국제 신용평가사인 이제 무디스의 예측이거든요. 네. 무디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동안에는 동결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올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와중에 금리까지 인상돼 버리면 확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또 난리예요.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이유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본 거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죠. 근데 오른 거는 엄청 올랐는데 떨어지면 약간 떨어졌고. 근데 조금 떨어져도 엄청 엄살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생활 물가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물가 상승률 반영에 생활 물가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음. 우리가 뭐 과일 하나 사러 가면 채소 사러 가면 상추 이러는데 이런 건 물가 상승률이 별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예. 근데 전 궁금한 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왜 추종해야 되는지 그게 좀 뭐 식민지이기 궁금한데요? 때문은 아니겠죠. 이제 일단 그런 편한 답은 하지 마세요. 네. 세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세계화라는 게 이제 무역의 자유화라는 의미도 있고
국제적인 자금 이동의 자유화거든요. 네. 이제 국제적인 자금 이동의 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미국 시장에서 주식을 살 수 있고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국 주식을 살 수 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갑자기 미국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자본이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금리 차가 많이 나버리면 한국은 돈을 맡겨도 별로 뭐 이득이 이득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네. 쫙 빠져나가서 미국의 금융자산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외국 금융자본들이 한국의 국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금리가 계속 이제 낮다고 한다면은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자꾸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본들이 한국 국채를 팔아버리고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본이 한국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한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수요가 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 빠르게 자금이 빠져나가면 한국은 대외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달러가 쫙 빠져나가면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이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금리 차이만으로 자금이 이렇게 팍팍 이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우리가 벌써 망했어야겠죠. 2.25고 우리 1.75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금리를 따라 올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네.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요, 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가가 타격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저 같은 수준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네. 금리가 인상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지?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야, 선생님?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좀 네. 저는 이제 일반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금리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예금을 좀 더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렇죠. 네. 또 채권도 좀 더 살려고 그러겠죠. 채권 이자도 높아졌으니까 네. 확정 이자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예금이나 채권으로 돈이 더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주식으로 갈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같은 돈을 가지고 다른 네. 데다가 투자를 네, 하니까. 그렇죠.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주식 시장의 자금이 은행과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식을 살려는 수요가 줄어들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일반론으로 말할 수 있겠죠. 예. 주식을 살 때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러면 금리가 올랐어요. 그럼 주식을 살 때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자금의 조달의 비용이 커지는 거니까. 네네. 따라서 빌려서 투자까지 하는데 빌릴 이자가 높아졌어. 역시 빌려서까지는 투자를 안 할 것이다.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주식시장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뭐 또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된다는 것은 경기가 좀 확장이 되고 있었는데 정부 당국이 금리를 인상해서 확장세를 꺾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경기가 좀 나빠질 것 같네. 그래서 이래서 투자를 줄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일반이론이고요. 네. 주가나 경제는 여러 변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고 꼭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반이론은 그런데 네네. 예를 들어 보면 대표적으로 미국인데요. 미국이 16년, 17년에 아까 말씀드렸지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네네. 0.25%씩 뭐 1년에 4번씩 올리고 막 그랬는데 주가는 16년, 17년에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막. 같이 올라갔네요. 네, 미국이 경제가 16년, 17년 막 좋아졌죠. 네. 지금 18년 지금 좀 보합 상태 있긴 하지만요. 일본 같은 건 거꾸로인데요. 네. 잃어버린 20년 때 네. 일본은 금리가 제로였죠. 근데 주식시장은 또 개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이게 반대 방향으로 꼭 움직인다라고는 아니죠. 얘기할 수 없다. 예. 예. 저는 또 궁금한 게요. 그러면 금리와 환율과의 관계는 어떤지. 예, 그거는 뭐 교과서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이미 언급이 좀 나왔었는데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아지면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국내에 들어오려면 그러면은 국내 돈을 사야 돼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은 원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투자가 되죠. 예. 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돈, 원이 강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네. 그 나라의 돈은 세진다.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됩니다. 그렇겠죠. 예. 반대는 당연히 그 반대. 이렇게 낮아지면은 그렇죠. 네, 예. 금리가 낮아지면 원화가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럼 미국의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표를 한번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2018년 6월부터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천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왔었는데 무너지긴커녕 1100 이상으로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제 제가 잘 정리를 할 수 있을지. 네, 많은 얘기했습니다. 네. 예. 자, 경제가 침체 기미를 보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린다는 거고, 경제가 과열 기미를 보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린다는 네네. 거죠. 네. 국가 간의 금리 차가 발생하면 금리가 높은 나라로 자금이 이동한다. 그렇죠. 근데 일반론인데 뭐 다 그런 건 아니다. 네네. 뭐 다른 요소들이 있겠지만, 영향을 미칠 수도 네. 있다. 네.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으면 그 나라의 돈이 강세를 보이고,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으면 그 나라의 돈이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죠. 금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이제 마저 제가 여쭤보면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있잖아요. 네네. 뭐 대강 뭐 이 단어가 주는 뭐 의미를 알겠는데 대출금리에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네, 거예요? 이제 고정금리라는 건 이제 뭐 한번 정한 대로 쭉 가는 거고요. 변동금리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까 코픽스 얘기했죠. 네네. 코픽스가 변동하는 거에 따라 또는 CD의 변동에 따라서 이 대출 상품이 어떤 거에 연동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건 RP 연동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거에 따라서 연동돼서 변화하는 거예요. 이제 변동금리가 되겠죠. 근데 이 변동금리의 산정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코픽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이제 고정금리의 경우는 이제 금리가 이제 변동이 안 되는 건데 네네. 보통 우리나라의 고정금리는 5년 만기, 그걸 이제 5년 물 이렇게 말합니다. 5년 만기의 국공채 금리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어떤 시점에서 딱 볼 때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에서 어느 게 더 높고 낮냐? 보통은 변동금리가 더 낮아요. 고정금리보다 네. 딱 어느 시점을 딱 봤을 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 상품의 금리를 변동금리보다 높게 책정해요. 왜냐하면 3, 5년 사이에 아까 5년 물 얘기했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장금리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은행이 고정금리를 너무 낮게 책정해 놓으면 자기는 올리지 못하니까 음. 손해보지 않습니까? 음. 자금 조달은 비싸게 하고 네. 대출 이자는 안 올라가면 지들은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충분히 넉넉하게 높게 잡아놓는 거죠. 고정금리. 대출금리 대출해줄 때. 그래서 우리가 대출할 때 높은 거예요. 그렇군요. 에이씨. 자, 그래서 이런 위험 비용을 자기들 위험 비용이라고 하죠. 이걸 네네. 해지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상품보다 금리를 높게 잡습니다. 이제 소비자 입장,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더 낫다고요? 변동금리가 낮다고 낮죠. 그러죠. 예. 그래서 변동금리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나중에 확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본다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한 것이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건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돈이나 꿔준다면 너무 감사한 지경이죠.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하고 그러니까 좀 하기 좀 어렵죠. 예. 그런 투자할 하는 사람이야 할 능력이 모를까. 예, 되는 된 사람들이야. 사람들이나 예. 하는 얘기지 뭐. 그렇죠, 그렇죠. 우리야 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요? 예. 한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를 봤더니 네. 변동형은 3.38에서 4.88인데요. 네네. 고정 혼합형은 2.81에서 4.31이에요. 오호. 근데 고정-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특이한 현상인데요. 네네. 이 설명이 쉽지가 않고요. 일단 변동금리는 코픽스 금리에 연동을 시켜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우리도 금리를 계속 높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변동금리는 상당히 높아진 거죠. 이에 반해서 장기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어 가지고 고정금리는 5년물 국공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장기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고정금리가 오히려 낮고 변동금리가 높은 특이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출 받을 때도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겠다. 지금 그렇죠.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러면은 단기 금리는 오르는데 장기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를 비교하면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아야 하거든요. 장기간 그러니까요. 돈을 빌려주니까. 예. 그런데 미국의 경우 현재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졌습니다. 장단기금리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이상해, 이거 예외적인 진짜 상황이 이상해. 일어나는 누가 오랫동안 거죠. 돈 맡기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단기 금리 차가 음. 크게 줄어들었어요. 음.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역전 현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불길한 징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아니 사람들이 뭐예요? 있습니다. 이게 저 무슨 전문적인 예. 얘기 불길한 징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네.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구나. 그렇군요. 네. 단기 금리가 높고 네. 장기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일단 단기로 자금을 빌리는 사람은 많고 장기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것은 반대로 단기로 자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적고 네네. 장기로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많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 수요 공급이 잘 안 아.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장기로 돈을 빌리지 않고 단기로 자금을 빌리려 할까요? 글쎄요, 뭐 조만간에 뭐 금리가 떨어질 그렇죠. 음. 그 이유는 조만간 음. 금리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금을 다시 빌릴 생각인 거죠. 단기를 계속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점점점 단기, 떨어질 단기, 거니까. 떨어질 거니까. 네네네. 왜 사람들은 단기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장기로 돈을 그건 이제 빌려주려고 거꾸로 할까요? 이유죠. 예. 거꾸로 자꾸 떨어질 이유죠. 예, 거니까. 예. 맞아요. 지금 이자로 조금 빌려주긴 있으면 하죠. 다시 빌려줄 때 예. 싸게 빌려줘야 되니까 아. 지금 현재의 금리로 비싸게 길게 빌려주는 게 거죠. 낫다는 예. 거죠. 아 예. 지금 육부로님이 제가 이해했나 안 했나 지금 실험해 보는 거 아 같아요. 이게 상당히 그렇죠. 설명이 상당히 힘들다고 제가 네네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육부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복잡하지만 이해는 잘 되네요. 일종의 어떤 심리학 같은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예. 거죠. 예. 제가 정리를 해보면 보통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데 현재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고정금리의 기초가 되는 장기금리가 내리고 단기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예. 빌려주는 사람은 장기로 빌려주려고 하고 빌리려는 사람은 단기로 빌리려고 하기 때문인 거고 결국 단기 자금은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으니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왜 빌려주는 사람은 장기로 빌려주려고 하고 빌리는 사람은 단기를 선호하는가라는 얘기에서는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거고 불길하다. 예,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하셨어요. 그 금리 하락은 예. 경제 침체를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거죠. 불길한 징조인 거죠. 경기가 침체될 거니까 계속 네네. 하락이 발생할 것이다. 금리가. 그러니까요. 경제 한국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지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변동금리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고정금리로 뭐 해야 대출 되나요? 신청하셨나요? 아니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예. 저는 변동금리를 권하고 싶습니다만은 네. 뭐 고정금리를 장기간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네, 네. 안전하게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희정승식 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좋고 아니, 저것도 좋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네. 네. 뭐 저-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네. 가급적 빌리지 마라. 예. 아니 그거는 지금 누구는 뭐 빌리고 싶어서 빌려요. 죄송합니다. 빌려야 되니까 빌리는 아, 거지. 빌려서 보탬이 되지 않는 뭐. 조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예. 지금 일단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된다면 빌려서 집 사지 마라 이런 아 얘기예요. 그런 건 하지 마. 아, 근데 예. 그런 걸 참 말하기가 곤란해요. 예. 네. 그랬다가 나중에 욕 먹죠. 예. 네, 욕 많이 알겠습니다. 먹었을 거예요, 6%는 아마. 아, 예. 그래요? 정말 많이 먹었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너가 그때 말이야 사지 말라 그래갖고 이러면서. 일단은 이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인데 네.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네. 지금 금리 상황을 보면 네네.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네네.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네네. 단기 금리가 높고 네네. 변동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네네. 오히려 낮은 네네.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있다라는 그래서 걸 결국은 말씀드리고 이거는 우리가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길한 징조다 이런 얘기 말씀이신 건가요? 한 번 더 주위를 네. 둘러보자. 한 번 더 이런 주위를 둘러보자.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하면
개론이잖아요. 개론. 개론, 네. 네, 개론을 들은 기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금리편 경제 원론을 제대로 공부한 것 같고요. 제가 유프로님 나오실 때마다 좀 긴장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못 들어본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아, 그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가외 제대로 받은 기분입니다. 우리 이렇다 참 이 중심 출연자마다 이 특색이 뚜렷해서 예.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연구 주제도 다르고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그분이 색채가 달라. 그 강조하는 네네. 경향도 좀 그러니까요. 다르고요. 네. 예, 어쨌거나 기조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이나 기조는 그렇죠. 비슷하다 하더라도 예, 그거를 다루는 방식들이 다 달라서 저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맞습니다. 이렇다 청취자분들도 저같이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것으로 이렇다 124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